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장수로.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식당 내부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갈비찜, 전복죽, 그리고 수삼차의 향이 가득 퍼져 있었다. 백지훈, 백화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 2세는 슈트를 단정히 입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아내 윤석영, 그리고 옆자리에 7살 난 딸 백은하가 앉아 있었다. 은하야,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지훈이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응. 선생님이 나한테 요리사 모자도 씌워주고 죽도 같이 만들었어. 은하는 해맑게 웃으며 전복죽의 수저를 살짝 담갔다. 석영아, 이 식당도 내가 골랐지? 분위기 정말 좋다. 지훈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석영은 얌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당신 너무 지쳐 보이길래 조용한 데서 저녁 먹자고 생각했어. 그 순간이었다. 식당의 입구 쪽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더니 흠뻑 젖은 소년 하나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찢어진 청바지, 젖은 티셔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먹지 마세요. 전복죽,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독이에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향했고 손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 둘이 다가와 소년을 붙잡으려 하자 그는 다시 한번 외쳤다. 제발요. 먹지 마세요. 저 음식에 진짜로 독이 들었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몇몇 손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지훈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그 순간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소년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무서운 듯 아버지 팔에 얼굴을 묻었다. 무슨 일이야? 저 애는 왜 이러는 거지? 석영이 불쾌한 듯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전복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음식 포장해 주세요. 집에 가져갈게요. 네, 지금. 회장님, 드시는 거 아니었나요? 매니저가 당황한 듯 물었다. 괜찮아요.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석영은 의아한 듯 지훈을 바라보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알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소녀는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진짜예요. 아저씨, 꼭 확인해봐요. 제발요. 그날 밤, 백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포장된 전복죽을 열었다. 그리고 곧장 백화그룹 사나이 식품안전연구소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이 샘플 바로 분석해줘. 전복죽이야. 결과 나오면 곧장 연락줘. 지훈은 긴 숨을 내쉬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다. 정신이 이상한 아이가 우연히 들어온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절박함,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장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말해. 전복죽에서 소량의 신경독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성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는 들어올 수 없는 물질이에요. 다행히 섭취 전에 확인하셨네요. 지훈은 침을 삼켰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다. 더 조사해. 이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조리됐는지, 주방장도 포함해서. 전화를 끊고 그는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누군가의 사리로 오염돼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식당 근처를 다시 찾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소년을 찾기 위해 주위를 배회했다. 그리고 한적한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지훈을 보자마자 일어서며 말했다. 아저씨, 확인하셨죠? 진짜였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왜 그런 걸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알았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형이, 전복죽 만든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회장님,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지훈의 심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순간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백지훈은 소년 이도윤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도윤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지? 이도윤이에요. 도윤아, 내가 말한 그 형. 전복죽을 만든 사람. 이름이 뭐야? 이도현이요. 제 친형이에요. 형은 장수로 주방에서 일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지?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입술을 깨물었다. 한 달 전 형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 아닐 거야. 저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는 다음 날 실종됐어요. 경찰은 실족사라고 했지만 형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 아니에요.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섭취할 뻔한 음식에 정말로 독이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형이 죽기 전 혹시 누구 이름을 말하지 않았니? 도윤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 이름이었어요. 백지훈. 그리고 그 여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 형은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고 아저씨를 없애려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무섭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 그림자처럼 움직여라고. 지우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 여자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가 아는 여자는 단 둘뿐이었다. 아내, 윤석영, 그리고 비서실 실장, 하은지. 그날 오후,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최상호 비서를 호출했다. 상호야, 요즘 장수로와 거래한 식재료 공급업체 조사해봤지? 네, 회장님. 어제 요청하신 자료 여기 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놀랍게도 장수로는 최근 2달간 한 번도 백화푸드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았다. 대신 제주에 등록된 무명 식자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업체가 JY 홀딩즈라는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돼 있었고 그 대표가 윤석영이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었다. 석영이가. 지우는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다. 확실해? 명의는 다르지만 주소와 등록 전화번호가 예전 윤 여사님이 운영하던 출판사랑 같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를 믿고 맡겼던 아내. 늘 지혜롭고 침착했으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음식 공급 라인을 조작하는가.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석영은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당신 오늘 얼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오늘 식사 안 할게. 그래? 요즘 계속 식사 거르잖아. 건강 걱정돼. 석영은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데워왔다. 지우는 무표정하게 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석영아, 예전에 당신이 하던 출판사. 요즘은 운영 안 하지? 석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벌써 3년 됐지. 왜? 그 출판사 주소로 등록된 식자재 업체가 있더라고. 그래? 석영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설마 내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생강차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다. 석영아, 우리가 진짜 서로 믿고 있는 거 맞지? 그 질문은 평소와 달리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석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당신
정말 요즘 이상해.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시 사무실로 나갔다. 그리고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GY 홀딩즈의 모든 거래 내역 추적해. 특히 최근 3개월치. 그리고 형, 백민재도 조사해봐. 가족 중 누가 또 얽혀 있을지도 몰라. 회장님, 혹시 뭔가 더 큰일이 있는 겁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건 확실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최상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짧았다. 백민재, 송금 기록 확인. 지우는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백민재가 최근 5주 동안 4억 원 이상을 JY 홀딩즈로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 거래 메모에는 식자재 테스트, 비상 공급 등의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재까지? 그는 충격을 받았다. 민재는 이복 동생이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으며 자란 형제였다. 늘 조용하고 성실하며 형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가 보낸 돈은 지훈의 식탁에 올라온 전복죽과 연결돼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훈의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났다. 지훈은 그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 안에 내 형의 사망 진단서, 사건 기록, 그리고 몇 개의 CCTV 영상이 들어있다. 상호 비서가 어렵게 확보했어. 도윤은 그 상자를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저도 도울게요. 형이 말했어요. 저 사람, 아빠일지도 몰라, 라고. 지우는 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야 너머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물 너머에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가 또렷이 떠오르고 있었다. 백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도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이 말했어요. 저 사람, 아빠일지도 몰라, 라고. 그 한마디는 머릿속 깊은 기억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약 9년 전, 백지우는 인턴 시절 비서실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이혜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아무 말 없이 일을 척척 해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바쁜 업무에 치이며 불안정했던 시기, 어느 비 오는 밤의 술기운에 기대어 그녀와 단 한 번의 관계를 가졌고 그 후 그녀는 돌연 사라졌다. 누구도 그녀의 퇴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우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혜진.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도윤, 그의 외모, 말투, 눈빛. 지훈 자신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 유사성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기록 다 조사해줘. 특히 9년 전 퇴사한 사람들. 네, 회장님.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해. 최대한 빨리. 오후 늦게 상호가 문서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혜진, 1992년생, 총무팀 비서 인턴으로 근무, 9개월 후 자진 퇴사. 주소지, 연락처 전부 현재 사용 불가. 그녀의 유일한 비상 연락처는 동생 이도현, 연락 두절 상태. 그 외에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호의 말을 끊었다.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도심의 빛은 반짝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둠뿐이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이 지금 자신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도윤과 조용히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 엄마 이름은 혜진이니? 내 엄마 이름 이혜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고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는 아저씨 얘기 잘 안 했어요. 다만 가끔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 내 사진이랑 아저씨 사진이 같이 있는 사진. 형은 아마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까지 아저씨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책임감, 죄책감,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손을 뻗어 도윤의 어깨를 잡았다. 앞으로 내가 지킬게. 내가 형 대신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나도 함께 할 거야. 며칠 후 도윤은 지훈에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형이 숨겨놓았던 거예요. 형이 사라지기 전 저한테 맡겼어요. 아무도 믿지 마, 이건 마지막 카드야, 그렇게 말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은 하나뿐이었다. chefcam.mp4 영상은 주방 안을 촬영한 몰래카메라였다. 시각은 밤 11시 47분. 화면에는 이도현이 혼자 주방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냄비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인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왼쪽 손목에 작은 문신이 보였다. 지훈은 멈췄다. 그 문신, 까마귀 모양. 그는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다. 바로 동생 백민재의 손목이었다. 지훈은 얼굴을 감쌌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탐욕, 거짓, 배신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최상호를 불러 백민재의 통신 기록과 최근 행적을 다시 조사하게 했다. 동시에 법무팀을 통해 영상 파일을 법적 증거로 보호 조치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JY 홀딩즈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서류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되었고 그 안에는 민재가 직접 서명한 지출 승인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지출 명목은 식자재 테스트 비용, 지출처는 장수로, 금액은 8천만 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은 백화그룹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십 명의 기자, 방송 카메라, 수백 개의 마이크가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음성은 또렷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회사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저와 저의 가족은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한 그릇의 전복죽이었고 그 안에는 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리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제 동생, 백민재 씨.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다면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영 씨.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며 분위기는 극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뒤편에 문이 열렸다. 윤석영이 등장했다. 하얀 블라우스에 어두운 눈빛.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단상 앞에 멈춰섰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부터 말해보시죠. 청중은 숨을 죽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백지훈은 단상 위에서 윤석영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부터 말해보시죠. 그 한마디는 마치 대기 중에 숨어있던 전류가 일순간에 폭발하듯 현장을 휘감았다.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윤석영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침착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전복죽에 독을 넣었다는 의혹, 그리고 백민재와 공모했다는 의심. 그 모든 것이 근거 없이 조작된 거라면요? 만약 제가 그렇게까지 한 데엔 이유가 있었다면요? 지훈은 그녀를 응시하며 물었다. 그럼 이유를 말해. 지금 여기서 모두 앞에서 말해봐. 석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무결하다고 생각했겠지. 나와 결혼한 이후에도 과거의 실수들을 내게 말한 적 없었어. 이도윤이라는 아이, 정말 몰랐다고? 정말로 몰랐다면 그건 무책임이고, 알면서 외면했다면 그건 잔인함이야.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혜진 언니는 나랑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어. 그 아이가 인턴으로 당신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난 알고 있었어.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도.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 후로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혜진 언니가 아이를 낳고도 혼자 어렵게 살다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었어. 청중은 숨을 죽였고, 지우는 단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윤석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진실을 말하길 바랐어.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당신은 늘 완벽한 가정을 연기했고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 그리고 당신의 동생, 백민재. 그는 내게 다른 선택지를 보여줬어.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실들을 파헤칠 기회를 줬지.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택했어. 지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사실 그녀가 말한 대부분은 맞는 말이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덮고 현재를 유지하려 했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윤석영에게 죄책감을 느낄 새도 없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하고 있었다. 그럼 전복죽에 독을 넣은 건 민재였다는 뜻이야. 윤석영은 고개를 돌렸다. 나는 몰라. 그는 독극물 따윈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가 주방장을 매수했다는 정황만 있었지. 당신을 죽이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릴 자료는 갖고 있었지. 나는 그걸 이용한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지우는 바로 그 점을 짚었다. 그럼 너도 결국 알고 있었다는 거네.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단지 쓰러뜨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게 도윤을 구하는 방법이었나? 순간 윤석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나도 헷갈려. 어쩌면 내 분노가 도윤을 이용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보도 카메라는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백지우는 곧장 회장실로 돌아왔다. 최상호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예상보다 반응이 거셉니다. 윤석영 씨의 폭로 이후 언론은 사건을 도덕성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백화그룹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말했다. 도윤은 어디 있지? 보호하에 있습니다. 외부 접촉은 모두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도현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측이 내일 오전 중 백민재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우는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회장님,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우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법대로 가야지. 그리고 기자회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어.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혜진과 찍힌 사진을 찾았다. 비에 젖은 기억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그녀. 그리고 그 옆에 2살 남짓의 도윤. 사진 뒤에는 혜진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그 누구보다 닮았지만 그 누구보다 멀리 두어야 했던 아이. 언젠가 그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숨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모든 것과 마주하겠다고. 다음 날 새벽, 최상호가 긴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백민재 씨가 사라졌습니다. 자택에도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배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 서울의 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다. 진실이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백민재의 실종 소식은 백화그룹 내부에 일대 충격을 안겼다. 하루아침에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후계자 후보였던 인물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도주로만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백화그룹, 가족 내분 극에 달해 형제간의 권력 다툼,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백지훈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면서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민재의 행방과 그의 다음 수를 추론하고 있었다. 민재가 스스로 도망쳤을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숨겨졌을까?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최상호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회장님, 민재 씨가 사라지기 직전 본사 인근의 은하타워에 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혼자였고 3시간 가까이 체류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BK 자산운용이 새들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BK 자산운용. 그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유산 자산이었잖아. 네, 백기태 전 회장이 살아있을 당시 숨겨놓은 계열 자산 중 하나로 확인된 곳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이미 청산 처리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아직 그 법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군. 지훈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직감은 분명했다. 백민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백화그룹의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그림자, 즉 그의 아버지 백기태일 가능성이 높았다. 같은 시각 지훈은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모든 정황, 그리고 도윤이가 제공한 자료까지 종합해 외부기관에 공식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더 이상 내부에서 묵인하거나 감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다시 준비하십시오. 이번엔 내가 아닌 도윤이가 주인공입니다. 도윤군을 직접 내세우시겠습니까? 최상호의 물음에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기업 내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가 형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몸부림친 이야기입니다. 그걸 직접 세상에 알릴 사람은 나보다 도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틀 뒤 열렸다. 이번 회견은 백화그룹이 아닌 외부 공공재단 대회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언론,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들이 참석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이도윤은 처음에는 무대에 서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도윤아, 내 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야.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 둘 다 두렵더라도 나서야 해.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드디어 회견이 시작되었다. 단상에 선 도윤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형의 죽음에 대해 말하려고 왔습니다. 기자들은 집중했고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제 형, 이도현은 백화그룹의 협력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이상한 점을 느꼈고 조사하던 중 위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려던 순간 형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은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엔 주방 안에 무언가를 넣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신이 있었고 그 문신은 제가 아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백지훈 회장님과 그 가족이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제가 막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훈은 단상 뒤에서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고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걸. 순간 핵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도윤의 마지막 말이 울렸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형의 진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회견 후 SNS와 언론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도윤, 기업의 어두운 진실 밝히다. 한 아이의 용기, 거대한 재벌을 뒤흔들다 등의 제목이 넘쳐났고 백화그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부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또 다른 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 미상. 제목은 짧았다. 그 아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 메일 본문엔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겨져 있었다. 너는 아직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 지우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도발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직감했다. 민재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리자였고 그 누군가는 백기태, 바로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되는 거다. 백지우는 컴퓨터 화면을 오래도록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민재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메일. 너는 아직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 있어.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도전이었고 동시에 오래된 악몽의 그림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소리였다. 백기태. 그 이름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에게 있어 해결되지 않은 상처였다. 세상이 알고 있는 백기태는 10년 전 백화그룹을 이끌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날 이후에도 어딘가에서 그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종종 느끼곤 했다. 특히 내부 자금 흐름, 익명의 지시,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인사 결정들. 그것들은 백기태의 존재가 여전히 조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암시였다. 확인해야 해. 지우는 조용히 중얼이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최상호와 함께 비밀리에 백기태의 생전 별장이 있었던 제주도로 향했다. 그곳은 백화그룹의 기록에서 이미 청산 처리된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알고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공간이었다. 모든 걸 통제하고 누구도 들이지 않던 사적인 요새. 제주도에 도착한 지우는 곧장 택시를 타고 별장이 있는 외곽 해안도로로 향했다. 폐쇄된 철문, 이끼가 낀 담장, 그러나 지문 인식 장치와 최신식 감시 카메라는 그대로 작동 중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뱉었다. 아버지, 여전히 여기에 계시는군요. 지우는 손가락을 인식기에 대고 미리 복구해둔 백기태의 생전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리된 정원과 살아있는 듯한 건물 상태가 그를 반겼다. 누군가가 이곳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마침내 맞닥뜨렸다. 그의 아버지, 백기태, 왔구나. 백기태는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서늘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야 했지. 그래야 백화그룹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백기태는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다. 앉아라. 이제 들을 때도 됐다. 백기태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10년 전 심장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심장마비를 위장해 자신의 사망을 꾸몄다고 말했다. 진짜 이유는 내부 반대 세력과 권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이후 그는 음지로 물러나 백화그룹의 진짜 주인으로 남아있었다. 민재는 너와 달리 순종적이었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이해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만든 세상을 망치지 않을 줄 알았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 아이가 형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와 내 딸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만든 세상의 방법입니까? 그래. 필요하면 제거하는 것,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게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형제를 죽이게 하고 손녀까지 위협하게 만들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백기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넌 항상 감정이 앞섰다. 그래서 너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었던 거다. 하지만 민재는 적어도 필요할 때 필요한 선택을 할 줄 안다. 지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민재의 도주는 도주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백기태는 아직도 자신이 회장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숨어서 지시만 내리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돌아오셔서 그룹을 다시 장악하실 겁니까? 백기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안에 있는 서류를 보면 알게 될 거다. 내가 아직도 이 그룹의 주인이라는 걸. 지훈은 봉투를 받아들고 묵묵히 별장을 나섰다.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쳐보자. 거기엔 백화그룹의 비상 지분 계약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인감도장은 이미 몇몇 이사들의 서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즉, 회장직을 넘겨받을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밤새 그 서류를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고 형을 죽인 자를 벌하고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었다. 그 순간 그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백기태의 존재를 폭로하고 민재의 체포를 돕고 그리고 백화그룹을 완전히 개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는 다음 날 내부 핵심 인사들과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서류와 증거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를 계속 모른 척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를 진짜로 바꿀 것인가?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의 눈이 지훈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한 임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지지의 손이 들려졌다. 지훈은 그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방식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는 것임을.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나는 끝까지 사람을 믿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백지훈은 아버지 백기태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비상지분 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문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권리 위임을 넘어 백화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권 그 자체였다. 이것은 백기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여전히 그룹의 권력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버지가 만들어낸 부패한 피라미드의 정상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 문서들을 이용해 다시 권좌에 오른들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는 더 이상 회사를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진실,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세계였다. 지훈은 조용히 문서를 봉투에 다시 넣고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끊어내는 일이었다. 며칠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백민재에 대한 수배령을 발부했다. 도윤이 제공한 영상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도현의 죽음에 백민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검찰은 계획적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그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지훈은 알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둘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쓰러뜨릴 마지막 수를 남겨두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딸 은하의 방을 찾았다. 은하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작은 몸이 이불 속에 꼭 감싸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는 이제부터 도망치지 않을 거야.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너와 도윤이를 지킬 거야. 지우는 도윤의 방으로도 발걸음을 옮겼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다. 안 자고 뭐 하니? 회장님. 아니, 아저씨. 형이 생전에 쓰던 노트북을 복원해봤어요. 거기에 이메일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제목은 단순했다. 신이 자리로부터.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계속 움직이면 너도 위험해질 것이다. 넌 이미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백기태와 민재, 그리고 그 뒤에 존재하는 무언가. 그들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도 기업의 다툼도 아닌 한 인간이 거대한 구조와 싸우는 전쟁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전략기획실을 호출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지시했다. 백화그룹 내부의 모든 계열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재조사하라. 그동안 묻혀있던 우회 자금, 비자금, 모든 걸 공개하겠다. 실무진들은 당황했다. 회장님, 그러면 시장의 신뢰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감추고 꾸미는 게 경영이었지만 이제는 밝혀내고 정리하는 게 책임이다. 지우는 강단 있게 말했다. 아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권력을 유지했지만 나는 시스템을 고쳐 사람을 살리고 싶다. 같은 시각, 언론은 백기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백기태, 진짜 사망했는가? 백화그룹의 숨겨진 권력, 아직 끝나지 않은 유산 전쟁.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졌다. 검찰 역시 지훈 측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그룹 내 전현직 임원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재 외에도 여러 고위 간부들이 백기태의 지시에 따라 비밀회의를 진행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조직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었던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상대는 오래된 친구이자 현재는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지훈이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상대는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냐? 그건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야.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되어야 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좋다. 도와주지.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오래 걸릴 싸움이 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길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확대를 발표했고 백화그룹의 몇몇 임원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아직 백민재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백기태의 실체는 증거 없이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은 자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우편함에 꽂혀 있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도윤과 은하가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지훈은 봉투를 천천히 접으며 담담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지켜봐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간다. 백지훈은 우편함에서 꺼낸 사진을 손에 쥐고 거실 한가운데 섰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 속에서 그는 어떤 미묘한 공포를 느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은하가 다니는 학교 앞, 시간은 불과 이틀 전. 그는 곧바로 집안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고 은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도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어. 우리 주변,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어. 도윤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한 폴더를 열었다. 사실, 저도 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걸 추적하고 있었어요. 폴더 안에는 OWNet라는 이름이 붙은 분석 파일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였다. 도윤은 말없이 모니터를 켜고 하나의 파일을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이상한 코드가 복잡하게 얽힌 웹사이트의 로그 데이터가 펼쳐졌다.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도윤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설 통신망이 아니에요. 백기태 회장이 은퇴 전부터 비밀리에 운영하던 내부 네트워크예요. 일반 기업망과 연결되지 않은 완전한 폐쇄형 구조이고 내부 지시와 자금 운용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민재 아저씨도 이걸 통해 명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니? 형이요. 형은 이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몰래 백업을 시작했어요. USB 안에 있던 건 그저 일부였고 진짜 핵심은 이 서버였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좌표 덕분에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훈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너 혼자 여기까지 해낸 거냐? 아니요. 형이 도와줬어요. 형은 죽기 직전까지 이걸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모든 진실은 이 안에 있어. 이걸 찾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일 거야. 지훈의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다. 이도현.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동생과 진실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 서버, 지금 접근 가능한가? 네, 하지만 위험해요. 우리가 접속하는 순간 상대도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했다. 연결하자. 진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도윤은 복잡한 인증 절차와 알고리즘을 차례차례 풀어냈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분 후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풀리고 하나의 대형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떠올랐다. 그 안에는 수천 건의 문서와 영상,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다. 백화그룹의 비자금 흐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국내 고위 인사와의 접촉 기록까지. 그리고 그중 하나의 문서가 눈에 띄었다. Pailmung, Project Iena. 지훈은 마우스를 클릭해 문서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Project Iena. 목표, 백지훈 제거 이후 민재 체제 완성. 방법, 식품 계열 내 사고 유도 회장 퇴진 압박 주주총회 소집 긴급 직위정지 이사회 투표 통한 민재 임시 대표 선임.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지훈은 분노에 손을 떨며 문서를 프린트했다. 이건 증거야.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저씨, 접속 흔적이 감지됐어요. 상대가 우리가 서버를 열어본 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IP 추적 신호가 반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차단할 수 있니? 시도는 해보지만 시간 문제일 거예요. 이제 그들도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버렸어요. 그날 밤, 집 주변의 움직임이 이상해졌다. 보안 카메라에는 정체불명의 차량이 집 앞을 몇 차례 돌며 주차를 반복했고, 어린 은하가 다니는 학원 측에서는 수상한 사람이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지훈은 긴급히 도윤과 은하를 다른 안전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상호에게 연락해 그룹 소유의 별장 중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을 요청했고, 결국 강릉 예곽의 바닷가, 별장을 임시 은신처로 정했다. 출발 전 지훈은 도윤에게 물었다. 무섭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워요.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형이 목숨 걸고 지킨 걸 저도 지켜야 하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를 꼭 안았다. 그는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강릉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조작과 탐욕으로 덮인 어둠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도착한 바닷가 별장은 작고 단정했다. 지우는 도윤에게 새 서버를 준비하게 했고 이전보다 보안이 철저한 네트워크 환경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도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고 지우는 법무팀에 증거를 넘겨 고발 절차를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아직 백민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백기태의 존재도 증언 외에는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훈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이 서버에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암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의 노트에서 마지막 암호 힌트를 찾았어요. 지훈은 숨을 죽였다. 어떤 영상인데? 파일명은 Final statement. 형이 죽기 직전에 직접 업로드한 영상이에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실행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등장한 이도현은 조용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버지라면 부탁입니다. 도윤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지 않았던 세상을 이제는 당신이 바꿔주세요.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강릉의 바닷가 별장은 낮에는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에 묘한 긴장이 섞였다. 백지우는 거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검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윤과 은하는 이미 잠들었고 지우는 잠들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도현이 남긴 영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백지훈이 견뎌야 할 모든 무게가 들어있었다. 이제는 당신이 바꿔주세요. 그 한마디는 부탁이자 유언이자 심판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 싸움을 시작하게 만든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지우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도현의 USB를 다시 손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침 식탁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아저씨, 어젯밤에 복구된 파일 중 하나가 이상해요. 보통은 지시서나 자금 흐름이었는데 이건 오디오 파일이에요. 보이스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송신자가 민재 아저씨예요. 지우는 한순간 긴장했다. 들어보자.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잠시 잡음이 섞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만약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무슨 짓을 했든 그건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라 형이었어. 형이 도망친 자리에서 내가 남아있었고 형이 놓친 회사는 내가 붙잡아야 했고 결국 나도 괴물이 되어버렸어. 형은 날 절대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형도 아버지를 용서하지는 못했잖아. 메시지는 그 말로 끝이 났다. 지우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결코 단순한 공범이나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백기태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늘 아래에서 형을 대신해 희생당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희생자일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검찰 측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기밀정보 제공 감사드립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하에 이도윤 군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문제는 백기태 씨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된 상태이기에 그의 실체를 드러낼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백기태, 그의 아버지, 그가 숨겨온 조직과 권력의 그물망. 이제는 그 실체를 세상 앞에 끄집어낼 때였다. 지우는 도윤과 은하를 경찰 보호하에 두고 다시 제주도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 1명,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 요원이 함께였다. 제주에 도착한 지우는 곧장 별장으로 향했다. 철문 앞, 지난번과 다르지 않게 보안장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는 다시 손가락을 인식기에 올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은 안쪽 정원에 멈춰 있었다. 그곳엔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백기태. 또 왔구나. 백기태는 예전보다 더 초췌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끝내러 왔습니다. 아버지. 끝낼 수 있을 것 같나? 넌 아직도 정의라는 걸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약자의 신념일 뿐이다. 지우는 검찰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사관이 조용히 들어와 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백기태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수색해라.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두었는지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거다. 나는 이 모든 걸 위해 수십 년을 설계했어. 민재는 내 그림자에 불과했고 너는 결국 내 아들답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군.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보여줄 겁니다. 백기태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후회의 기색이 어른거렸다. 넌 결국 나보다 강해졌구나. 그날 오후 별장 내부에 숨겨진 하드디스크와 수십 개의 종이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백기태의 자필 서명과 지시 문건 그리고 영상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법적 증거로 충분했다. 검찰은 곧장 백기태에 대한 사망 허위 신고 및 범죄 은닉 혐의로 수사를 전환했고 민재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루 뒤 민재는 부산 외곽에서 검거되었다. 도피 중이었지만 무장을 하지 않았고 체념한 표정으로 연행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지친 얼굴로 회장실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손엔 다시 USB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우는 잠시 그 말을 되새긴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이 기뻐할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남긴 진실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마침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 겨울의 끝자락, 서울은 조용히 눈을 막고 있었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 속에서 도시의 소음조차 무뎌졌고 백지우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정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화그룹은 격동의 시간을 지나 어느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기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민재가 체포된 이후 지우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그룹을 단 한순간도 가볍게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임원들과 회의를 열었고 그동안 숨겨졌던 내부 비자금과 비정상적인 사업 관계들을 정리해 나갔다. 수십 건의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숨죽이며 살아온 직원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알았다. 변화는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걸.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도윤과 은하가 있는 거실에 앉았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에는 이도현의 사진과 함께 짧은 자막이 흘렀다. 이도현, 고발로부터 시작된 진실. 형의 유산, 동생의 용기. 지우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깊어졌고 은하는 사건 이후 더욱 단단해진 듯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은하야, 도윤아. 지우는 두 아이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다 끝난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해. 형이 남긴 USB.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그건 단지 증거가 아니라 형이 우리에게 남긴 신념이야. 진실을 지키는 건 단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걸 알려줬지. 은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럼 아빠는 다시 회사를 계속하실 거예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회사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조금 더 너희 곁에 있고 싶어. 도윤이 놀란 듯 물었다. 정말요? 회장직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건 이제 그룹도 권력도 아니야. 지우는 두 아이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아침, 그리고 함께 잠드는 저녁. 그걸 지키는 게 내 남은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거야. 며칠 후, 백지우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남겼다. 백화그룹은 오랫동안 한 가문의 이름 아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이 회사를 구성원 모두가 주인 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그 연설은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고 언론은 백지훈,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관심에서 한 발 비켜선 채 강릉의 작은 바닷가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도윤은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수업을 이어가며 코딩 공부를 계속했고, 은하는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친구들과 어울렸다. 지훈은 매일 아침 바다를 걷고 저녁이면 두 아이와 식사를 함께하며 삶의 가장 단순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을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저 의대에 가보려고요. 지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의대? 왜? 형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살 이유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진실은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백지훈에게 그 모든 시간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도현의 묘소를 찾아가 조용히 앉아 편지를 꺼내 읽었다. 도현아,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고, 너의 진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 너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는 무덤가에 편지를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조용했다. 그리고 다시 새벽. 지우는 거실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다. 잠든 은하와 도윤의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라, 아빠가 옆에 있을게. 아이들의 숨소리는 평화로웠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모든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삶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마침내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세상을 품에 안은 채 새벽에 약속을 되뇌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